55의 나이에 대학 졸업장을 손에 쥐게 되었다. 평생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던 꿈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를 여의었다. 수입이 끊긴 자리에 7남매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만 남았다. 논밭에서 나는 것으로는 식구들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했는데 충격을 이기지 못하신 할아버지마저 2달 만에 중풍으로 쓰러지셨다.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소와 돼지, 강아지까지 팔았고 그래도 모자란 농지를 담보로 융자까지 냈다. 오빠들과 언니들 모두 학생이었지만 오빠 한 명만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었고 나머지는 학업을 포기해야 했다. 나 역시 초등학교를 마친 것이 학력의 전부였다. 어린 나이에 서울로 올라와 낯선 도시 생활을 시작했다. 달 밝은 밤이면 고향 마당에서 어머니 무릎을 베고 누워 예시하기를 듣던 기억이 밀물처럼 릴려와 눈물을 감추기 어려웠다. 명절까지 한 달이 남았을 때부터 손가락을 꼽아 날을 세웠지만 그 한 달이 1년처럼 길게만 느껴졌다.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출근길에 마주칠 때마다 배움에 대한 갈망을 꾹꾹 눌러 삼켰다. 공부를 향한 열망은 넘쳤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그 대신 틈틈이 한문과 영어를 익히고 기술을 배웠다. 어머니께 흰쌀밥을 배불리 드리고 싶었고 막내만큼은 대학까지 보내주고 싶었다. 남들이 쉬는 시간에도 일했고 퇴근 시간이 지나도 홀로 남아 기술을 연마했다. 그렇게 부지런함이 소문으로 퍼져 회사 회장님 귀에까지 닿았고 그 인연으로 둘째 며느리가 되었다. 방 한 칸 없던 내가 14평 집의 안주인이 된 것이다. 다정한 남편과 자상한 시부모님 덕분에 부족함 없는 살림을 꾸렸지만 배움이 짧다는 사실은 오랫동안 마음속 그늘로 남아 있었다. 사람들 앞에서 말실수라도 할까봐 늘 먼저 얼굴이 붉어졌고 학력이 드러날까 두려워 사람 만나는 일을 스스로 피하기도 했다. 웃고 떠들며 지내는 일상 속에서도 배움에 대한 허기는 채워지지 않았다. 그러다 마침내 대학 입시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원서를 넣고 나서는 불합격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쳤는데 3군데 모두 합격 통보를 받았다. 기쁨에 눈물이 쏟아졌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이번에는 젊은 학생들과 어떻게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입학일이 가까울수록 불안감에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다. 입학식 날 남편 손에 이끌려 강당에 들어섰다. 활기차고 당당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잔뜩 움츠러들었다. 떨리는 손을 남편이 조용히 잡아주었고 그 온기에 간신히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었다. 막상 부딪혀 보니 두려웠던 것보다는 버틸만 했다. 문해, 창작과 특성상 글쓰기 과제가 많았는데 50여 년의 삶이 오히려 든든한 미천이 되었다. 지난 20년 동안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며 글쓰는 습관을 쌓아온 덕분에 젊은 학생들보다 소재가 풍부했다. 그러나 고혈압과 갑상선 수술 후유증, 거기에 갱년기, 증상까지 겹쳐 한 학기에 9과목의 과제를 소화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소설 감상문에 시나리오, 희곡, 연극 감상문까지 쉴 틈 없이 쏟아지는 과제 앞에서 당장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매일같이 들었다. 그래도 오늘 하루만 더, 다음 날도 하루만 더 하며 발걸음을 이어갔다. 남편은 집안일을 도맡아 처리하고 출근했고 아들은 과제 원고를 대신 타이핑해 주었으며 딸은 밤에 교재를 소리 내어 읽어주었다. 그 손길들이 쌓여 마침내 졸업식 날을 맞이했다. 아들과 딸이 환하게 웃으며 건네는 축하 인사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냈으니 오늘만큼은 스스로에게도 박수를 보내고 싶다. 두 번째 사연. 집 앞 골목에 작은 트럭 가게가 하나 생겼다. 국화빵과 와플을 파는 곳인데 추운 겨울 입이 허전할 때면 절로 생각이 나는 곳이다. 따뜻하고 달콤한 맛에 발걸음이 자주 향하게 되었다. 주말 오후 달콤한 늦잠으로 아점을 대충 해결하고 나니 어느새 출출해졌다. 쓰레기도 버릴 겸 슬리퍼를 끌고 나가 국화빵을 사러 갔다. 그런데 그날 처음 알게 된 것이 있었다. 주인 부부가 말을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이었다. 국화빵 2,000원어치 달라고 말을 건넸는데 아주머니는 뒤돌아서 반죽만 하실 뿐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몇 번 더 불러보았지만 여전히 마찬가지였다. 그냥 발걸음을 돌리려던 순간 트럭 안에서 박스를 들고 나오시던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다. 아저씨는 손가락으로 국화빵을 가리키며 하얀 봉투를 짚으셨다. 드릴까요? 하는 눈빛이었다. 그 사이 반죽을 하시던 아주머니도 돌아서서 환하게 미소를 지어주셨다. 국화빵 2,000원어치를 사러 갔다가 와플까지 한 보따리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탁자 위에 내려놓자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렇게 많이 사왔냐며 툴툴거리는 남편의 입에 국화빵을 하나 쏙 밀어 넣어주면서 주인 부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남편도 몇 번 사러 간 적이 있다고 했지만 추위에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후다닥 사오다 보니 미처 몰랐다고 했다. 국화빵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다. 살아가면서 영어 몇 마디쯤은 자연스럽게 쓰는데 수어는 왜 한 번도 배우려 하지 않았을까? 수어도 엄연한 하나의 언어인데 기본적인 표현 몇 가지만 알고 있었어도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밀려왔다. 국화빵을 씹으며 고맙습니다와 수고하세요를 수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검색해 보았다. 고맙습니다는 왼손 등에 오른손을 세워 두세 번 가볍게 두드리는 동작이었고 미안합니다는 오른손 검지와 엄지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이마에 붙였다가 손가락을 펴며 떼어내는 동작이었다. 수고하세요는 왼쪽 팔꿈치 안쪽을 오른손 주먹으로 가볍게 툭툭 두드리면 된다고 했다. 마치 안마를 해주는 듯한 느낌이라고 했다. 수어는 조금만 달라져도 전혀 다른 뜻이 된다고 하여 틀리지 않으려고 여러 번 반복해서 따라해 보았다. 그 모습을 옆에서 보던 남편이 자신은 사랑합니다를 할 줄 안다며 수어를 해보였다. 장난기가 발동해서 알고 있었다고 대꾸하자 남편은 시큰둥하게 됐다. 한마디를 남기고 다시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렸다. 몇 번을 연습해도 자꾸 헷갈려서 다른 건 몰라도 수고하세요 하나만큼은 제대로 익혀두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어제 퇴근길에 다시 국화빵을 사러 갔다. 손가락으로 국화빵을 가리키며 2,000원을 내밀자 아저씨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로 답하시며 하얀 봉투에 국화빵을 하나씩 담아주셨다. 봉투가 채워지는 공안 속으로 연습을 되뇌었다. 할 수 있어. 아까도 연습했잖아. 그런데 막상 봉투를 건네받는 순간 어설픈 미소와 어색한 목례만 남긴 채 그냥 돌아서고 말았다. 이렇게 용기 없는 사람이었나 싶어 스스로가 조금 민망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남편은 외국인을 만나면 영어를 알아도 막상 우물쭈물하거나 피하게 되는 것과 같다며 조금씩 익숙해지다 보면 나중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그리고 수어, 인사도 물론 좋지만 자주 사 먹는 것이 제일 좋은 응원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 말이 맞다 싶었다. 용기를 내지 못한 아쉬움은 잠시 내려놓기로 했다. 남편 말대로 추운 겨울날 트럭 안에서 고생하시는
주인 부부를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그 골목을 찾기로 했다. 그리고 언젠가는 꼭 수고하세요 한마디를 손으로 전하고 싶다. 세 번째 사연. 우연히 켜둔 텔레비전에서 유방암 자가검진 방법을 소개하는 장면이 흘러나왔다. 별 생각 없이 따라 해보다가 손끝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만져졌다. 작고 낯선 그 감촉이 불안했다. 동네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다. 대학병원에서 받은 결과는 유방암 3기였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진단서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행히 다른 장기로의 전이는 없었지만 암덩어리의 크기가 너무 커서 곧바로 수술을 하기 어렵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먼저 항암 치료로 크기를 줄인 뒤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그렇게 6차례의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다. 말로만 듣던 항암 치료의 고통이 온몸으로 밀려왔다. 치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날이면 하루 종일 화장실을 벗어나지 못했다. 밥 한 술이 모래알처럼 거칠게 느껴져 숟가락을 드는 것조차 버거웠다. 머리카락은 뭉텅뭉텅 빠졌다. 낙엽 지는 가을날 거울 앞에 서보니 민둥산 위에 갈대 몇 올만 남은 것 같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털모자를 쓰고 가발을 쓰며 버텼다. 친정어머니를 유방암으로 일찍 떠나보낸 기억이 있었기에 내 아이들에게 그 상처를 되물림하고 싶지 않았다. 이를 악물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아이들 얼굴을 떠올리며 하루하루를 견뎌냈다. 항암 치료가 모두 끝나고 12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진행되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막연하게만 느껴졌다. 수술 후 들은 이야기로는 양쪽 유방을 모두 절제하고 호르몬 분비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해 난소까지 함께 제거했다고 했다. 암의 재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퇴원 후에도 몸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 누웠다가 일어서는 것조차 남편의 손을 빌려야 했다. 밤이면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그대로 동이 틀 때까지 천장만 바라보다가 새벽 5시가 넘어서야 겨우 눈을 붙이고 낮에는 병든 새처럼 꾸벅꾸벅 졸았다. 체력은 바닥을 쳤고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마음에 밥상 앞에 앉았지만 한술을 뜨고 나면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았다. 살림과 육아와 생계를 혼자 떠안으며 지쳐가던 남편이 때로는 밥을 남기는 모습에 화를 내기도 했다. 그 마음이 야속하지 않았다. 그 역시 무너지기 직전이었을 것이다. 난소가 사라진 몸은 하루에도 몇 번씩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 마치 계절이 몸 안에서 멋대로 바뀌는 것 같았다. 폐경기를 맞은 중년 여성처럼 41살의 몸은 이미 다른 리듬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호르몬제를 복용하며 그 변화를 다스렸다. 봄이 되어 의사의 권유로 유방 재건수를 받았다. 여성으로서의 몸을 되찾아주고 싶다는 배려였지만 낯설고 불편한 감각이 오래 남았다. 그 무더운 여름에는 뇌수막염으로 다시 2주간 입원했다. 몸이 버텨주는 것이 신기할 지경이었다. 지금의 나는 몸무게 37kg에 짧은 커트머리를 한 41살의 생리가 멈춘 여자다. 조금만 무리해도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고 아르바이트도 오래 이어가기 어렵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지나오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작은 것 하나를 살 때도 몇 번씩 망설이며 나보다 남을 먼저 챙겼다. 하지만 이제는 내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주저없이 선택한다. 내가 먼저 살아있어야 세상도 아이들도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배웠기 때문이다.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가 둘이다. 그 아이들 곁에 서 있으려면 다시 일어서야 하고 다시 일도 시작해야 한다. 그러려면 체력을 조금씩 되찾아야 한다. 지금은 아직 겨울이라 발걸음이 무겁지만 봄이 오면 집 근처 천변을 따라 천천히 걷기 시작할 것이다. 피어나는 꽃들처럼 환하게 웃고 나비처럼 가볍게 돌아다닐 날을 그리며 오늘도 하루를 살아낸다. 4번째 사연. 눈발이 흩날리던 오늘 아침에도 귀가 시리고 코끝이 빨개진 채로 들어오는 차량마다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며칠째 이어지는 한파에 손발이 꽁꽁 얼어붙었지만 자리를 지키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광명의 한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다. 아침마다 통통 부은 다리와 욱신거리는 무릎을 억지로 달래며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좀처럼 가볍지 않았다. 편한 일만 찾던 사람이 낯선 노동 앞에 서 있으니 몸도 마음도 아직 적응이 덜 된 것이 사실이었다. 주유소에서 맡은 일은 세차를 마친 차량을 닦아내는 것이었다. 줄지어 들어오는 차량마다 인사를 건네고 물기를 닦고 다시 인사를 하는 일의 반복이었다. 그날도 눈코 뜰 새 없이 차를 닦던 중 고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앞에 멈춰섰다. 인사를 건네고 걸레를 들었는데 세차장 출구의 빙판길에 발이 미끄러지며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다. 순간적으로 손이 사이드미러 쪽으로 향했다. 무릎 통증을 느낄 새도 없이 차 안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이드미러 잡고 넘어지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었다. 황급히 몸을 일으켜 여러 번 사과했다. 미러를 살펴보니 조금 뒤로 젖혀져 있었지만 손으로 가볍게 잡아주자 제자리를 찾았다. 큰 이상이 없어 보이니 자동 개폐 기능을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차 문이 열리더니 젊은 남성이 내려서 삿대질을 해왔다. 잘못했으면 그냥 빌기나 할 것이지 왜 말대꾸를 하느냐. 차가 얼마짜리인데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사장을 나오라고 하라는 말이 쏟아졌다. 세차를 기다리던 차들이 줄을 이루며 혼란스러워지자 결국 사장님이 나오셨다. 사장님은 먼저 넘어진 직원에게 다친 곳은 없냐고 물으셨다. 그리고 손님께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셨다. 영하의 날씨에도 고객을 위해 무리하게 세차를 진행하다 출구 쪽 바닥이 얼어 직원이 빙판에 넘어졌고 다행히 차량에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만약 문제가 확인되면 전적으로 책임지고 조치해 드리겠다고 했다. 한참 동안 목소리를 높이던 손님은 다시는 오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차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사장님의 권유로 병원에 들러 물리치료를 받았다. 치료를 받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사람이 사람에게 어쩌면 저렇게 거침없이 막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 상대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여기는 것인지 분하고 속상한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래도 욱신거리는 몸을 이끌고 다시 주유소로 돌아오자 동료들이 웃으며 반겨주었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고맙게도 따뜻한 분들이다. 간혹 그렇지 않은 만남이 있어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이 일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41살에 처음으로 낯선 일을 시작하면서 세상에는 이유 없이 혼나는 순간도 있다는 것을 배웠다. 나이나 학력이나 가진 것에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일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도 몸으로 느꼈다. 사장님이 결빙이 확인되면 즉시 세차를 중단해도 된다고 배려해 주신 덕분에 다시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생기지 않아 다행이다. 찬바람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그 자리가 어디든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으면 한다.